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잇따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나서 경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을 비롯한 세계적 기업인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에이펙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에이펙 회원 간 무역 투자 증진과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 방안 논의를 이끌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다자 협력에 기반을 둔 에이펙 정신을 공동선언문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 질서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전후로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갑니다. 2달 만에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과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같은 시기 서울이 아닌 지역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그동안 충분히 현안이 되었던 문제들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에이펙 정상회의 하루 전인 30일에 열리는 게 유력합니다. 이 밖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엔 세계적 관심이 쏠린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다자회의를 주관하며 국가 간 견해차를 조율하고 동시에 양자회담 성과도 내야 하는 복합 외교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9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일정은 역시 오늘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통을 거듭하는 관세 협상이 정상 간의 담판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놓고 한미 양국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현금 투자 비율입니다. 전액 현금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미국 측이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 측에 요구하는 금액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는 우리 돈 290조 원에 이르는 거액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50억 달러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장관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배분 방식과 투자처 선정 시 우리 측 입장 반영 여부 등 다른 쟁점들도 만만치 않은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압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It's 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 I think, and so it could be 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에 쫓겨 국익을 훼손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석 달 가까이 끌어온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선 최소한의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두 정상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한미 회담 테이블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의제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큰 이견이 없지만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안보를 지렛대 삼아 통상 분야에서 우리를 더 몰아붙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된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잘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대중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맺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기술, 6세대 이동통신, 생명공학과 제약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이 AI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통해 지리적 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America is going to win it. We're going to work hard. We're going to win it. Because we will not allow any foreign nation to beat us.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 강화는 더욱 빨라지고 거세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협정을 통해 과학기술 공동전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That's a big meeting, and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actually.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미중은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히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와 다음 달 1일로 예고한 100% 대중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합성 마약 펜타닐의 수출 통제 강화를 조건으로 미국이 펜타닐 관세 20%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출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호응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를 약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55%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45% 수준으로 내려가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이 서로 부과하고 있는 선박 입항 수수료 인하 방안 등도 합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종 합의는 두 정상이 만나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는 연일 북한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북한의 핵심 대미 협상 통인 최선희 외무상은 해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곧바로 벨라루스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회의에 북한 대표가 파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설에 나선 최 외무상은 북한이 유라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국방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을 두 번 생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서쪽에서 나토가 러시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한미일 협력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에 세계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을 겨냥한 잠재적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하루 전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미국과 동맹국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북한 측이 공개한 회담 관련 공보문에선 미국에 관련된 언급은 제외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도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아직 발표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를 조율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크렘린궁은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북러 우정과 파트너십, 동맹을 강화하는 데 대한 모든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해온 최 외무상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전 세계 긴장을 높인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취임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히고 친구 아베의 골프 퍼터와 황금 골프공을 선물하는 등 이 트럼프 마음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일 정상의 첫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길고 강한 악수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첫 여성 총리 취임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네자 I'd also like to congratulate you on being the first woman prime minister. That's a big deal.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라고 여러 번 언급한 아베 전 총리에게 많이 들었다며 実は安倍総理からはよくトランプ大統領にダイナミックな外交について話を聞いてい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감동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これだけの短期間に世界がより平和になりました。でこの世界の平和と安定のトランプ大統領の揺るぎないコミットを高く評価します。私自身も強い感銘を受けました。 여전히 노벨상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아베 전 총리에 이어 또 한 번 노벨 평화상 추천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 시절 통역사까지 동원하는 등 일본은 트럼프의 친구 아베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골프강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향 저격 선물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퍼터를 선물했습니다. 또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벚나무 250그루를 워싱턴에 선물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일본에서도 불꽃놀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트럭 구매를 검토 중인 일본 정부는 회담장 밖에 포드의 픽업 트럭을 전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고 실감하게 하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고 극진히 대접하는 환대 전략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의 아베식 환대 전략에 감동한 듯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칭찬 일색이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런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중단을 제안했죠. 시선을 경주로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물타기이자 침묵 강요라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파열음을 내면서 무정쟁 주간이 무색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정쟁 중단을 제안한 민주당. 실제로 각종 논평과 발언에서 국민의힘 당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야 공방이 사라진 자리는 계층 사다리 복원이나 코스피 5천 시대 같은 민생 의제와 성과 부각으로 채웠습니다.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무정쟁 주간을 실천해 국익 극대 외교를 응원하자는 정청래 대표 제안을 솔선수범해서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에이펙을 핑계 삼아 무턱대고 모든 비판을 멈추란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금과 금리 부담, 고물가까지 중산층과 서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제1야당이 입을 다물 순 없다는 겁니다.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 탄압을 멈추고 국민 삶을 짓밟지만 않는다면 정쟁이 자연스레 멈출 거라고도 꼬집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부동산 테러, 21세기판 서울 추방령 같은 거친 표현으로 냉공을 이어갔습니다. 온도차를 드러낸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논의하면서는 더 숨길 것도 없다는 듯 갈등을 극명하게 표출했습니다. 사실상 김현지를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그와 같은 증인 신청에 국민의힘이 전략이라는 그렇게 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내란. 여야는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인데 무정쟁 주간이 공허한 외침이 되진 않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국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는 건데요. 글쎄요, 노무현 정신이 이런 거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과방위원장 사퇴론까지 나오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MBC 보도 개입 등으로 논쟁 한복판에 서 있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는 조절 T세포가 때로 교활한 암세포의 유혹에 넘어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의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마치 암세포 같다면서 이에 대항할 똑똑한 조절 T세포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 즉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받은 축의금은 돌려주고 있다는 해명에도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언론과 야당이라는 적에 맞서 아군인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 위원장을 여당 약점으로 간파한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목표로 전방위 공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영란법과 뇌물죄로 고발을 예고한 데 이어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경무로 탈진까지 했다면서 삼갑질을 묶어 민주당 민생보호기구인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 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면서 돈을 돌려주는 건 용기다.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이해충돌의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정신은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고 쏘아붙이는 등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은 적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자칫 기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으로 비칠까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최민희 카드로 상징되던 정청래 대표의 선명한 개혁 노선에도 생채기가 날 수 있는 만큼 지도부는 일단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지만 여론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시대 선진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란 사태 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코스피 4000선 돌파라는 새 역사를 국민과 함께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들을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서울 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는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으로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 집으로 불을 대물림한다며 꿈을 키우는 청년들을 도시 밖으로 내쫓는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경 전 차관님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또 실행하고 또 어떤 발언을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발언을 하고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요. 일단 뭐 특별히 검토된 건 구체적으로 아직 없고요. 하루빨리 그 차관도 임명해야 되겠고 또 LH 사장께서 사의 표명을 한 조건이기 때문에 LH 사장도 빨리 임명을 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또 주택 정책에 대해서 집행력을 좀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빠르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경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서 오늘 김해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이어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도 경주를 찾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장 먼저 한국을 찾는 정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이용해 부산의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경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방한 다음 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최고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 예정인데 미중 무역 갈등 봉합을 위한 세기의 담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I have a lot of respect for President Xi, and we are going to, I think we're going to come away with a deal, but I really feel good.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 역시 취임 열흘 만에 2박 3일 일정으로 첫 방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관련 주요국 정상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도 국빈 다음으로 격이 높은 공식 방문으로 방한합니다. 또 정상급 인사로는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올 예정입니다.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 대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타이완과 홍콩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과 존 리 행정장관이 각각 방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펙 회원은 아니지만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를 찾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대통령실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금관은 신라시대의 금관 모양을 본떠 특별 제작한 모형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줬다는 뜻을 담아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상들의 방문이 임박하면서 경주에는 최고 경계 단계인 가포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경계망이 설치됐고요. 폭발물 탐지견까지 출동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에이펙 주요 행사 중 하나인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 경찰 특공대원들과 폭발물 탐지견이 등장했습니다. 행사장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춰가며 시각과 후각 등을 총동원해 세밀하게 살핍니다. 탐침봉과 금속 탐지기를 든 경찰관들은 풀숲을 뒤져가며 샅샅이 수색을 이어갑니다. 행사장에 혹시 설치됐을지 모를 폭발물 등 테러 위협에 대비해 수색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여하는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입니다. 보안을 위해 2m 높이의 울타리가 설치됐고 경찰 특공대 등 인력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에이펙 주간 이틀차 각국 정상의 입국을 앞두고 경주 등 경북 전역에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비상근무 3단계 중 최고인 가포 비상이 내려지면 경찰관 휴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주 일대에는 눈에 띄게 경찰 배치가 늘었고 특히 해외 정상들이 머물 호텔과 행사장에는 수시로 순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주와 영남권 전역에 테러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행사장마다 마치 공항처럼 보안 검색대도 설치했습니다. 군도 육해공에서 경호와 순찰 등을 위해 3,900여 명의 병력을 지원합니다. 경찰은 에이펙 기간 하루 최대 19,00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데 특히 기동대 등을 동원해 기습적인 시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에이펙의 경제인 행사인 최고 경영자 서밋도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린 부대 행사에서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병목 현상을 푸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최하연 기자입니다. 여기는 경주 화랑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에이펙 경제인 행사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최고경영자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린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국내외 기업인, 외교사절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음식과 음악을 즐기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태원 회장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린 미래기술 포럼 기조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처럼 인공지능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새롭게 아주 빠르게 적응하는 스피드를 발휘해서 저희가 이러한 바틀렉을 풀어내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공식 행사에 돌입한 최고경영자 서밋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인들의 협력과 논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 투자 등 주요 의제를 두고 맥가먼 아마존 웹서비스 최고경영자 등 연사 70여 명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경주를 찾는 가운데 또 한 번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별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CEO 서밋 특별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돌입합니다. 이 대통령은 APEC 회원의 연결과 혁신,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전망인데요. CEO 서밋에는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1,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의 고위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는 최종 고위 관리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외교부는 회의 참석자들이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고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상회의 성과문에서 무난 합의를 잘 마무리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 경주가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여느 때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국제행사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옥 카페 앞에 선 외국인 관광객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가을바람을 맞으며 시범빵과 호떡 등 유명한 K푸드도 맛봅니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경주 대표 관광지 황리단길에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ith all the music, dances, street food, and the best thing was that all the graves have beautiful light shows, and I can watch it during the night. So I think Gyeongsho during the night was my best thing here. 정상회의 기간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는 특별한 민간 외교관들이 배치됐습니다.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유적지 소개부터 길 안내까지 도맡았습니다. 일단은 이거 행사를 하게 되는 게 좀 자랑스럽죠.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맛집이랑 이런 거 추천해드리고 그 경주에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대표단이나 관광객을 위해선 할랄 음식점도 마련됐습니다. 이국적인 음식 맛을 보러 일반 관광객들이 벌써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여행 오면은 밥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해외에서 무슬림들이 오는 거는 기대하고 열심히 너무 잘 준비했고. 활기찬 손님 맞이 분위기 속에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 속의 도시로 빛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 입을 열기 시작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또 구체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나와서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를 했고 가방을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회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돌연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며 김 씨와 직접 통화해서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기억나진 않지만 잘 받았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받는 걸 꺼린 김 씨가 두세 번째 선물부터는 쉽게 받았다며 매번 통화했다는 게 전 씨의 주장입니다. 전 씨는 김 씨 쪽에서 먼저 물건을 돌려준 배경과 관련해선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김 씨 측에 회유가 있었는지 묻자 전 씨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외압이 많았다 말하면서도 지금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는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 측은 단순 선물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김 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 씨가 마음만 먹으면 국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걸 전 씨가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3차 공판기일을 열고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 위주로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번엔 김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수사 고의 지형과 은폐 등 부실 수사와 수사 방해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결정의 배경도 밝혔습니다. 법상 수사 대상임에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수사기간 내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4년이 넘는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검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씨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8억 1천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앞서 서울고검 재수사 당시 발견된 김 씨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은 관련 의혹들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한 새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며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 자리에는 새로 파견된 김호성 부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주식 논란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수사를 위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5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붙잡혀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개의 범죄 조직에 소속된 50여 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싱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요. 감금이나 납치 없이 스스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에 붙잡힌 한국인 64명은 지난 18일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그중 60명은 충남과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열흘 만에 수사 브리핑을 열고 이 가운데 5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수사한 45명 전원을 구속 송치했는데 이들이 속한 A조직은 푸놈펜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9개를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5개 팀으로 나뉘어 조건 만남 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서울 강남에서 허위 코인 투자 세미나를 열고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장하고 팔면은 당장 한 달 안 뛰어 살아도
이게 많이 들어요. 지금 하는 거지. 조직원들은 모두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스스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부분 현지에서 붙잡힌 뒤에도 총책이 캄보디아 당국에 로비를 해 자신들을 풀려나게 해줄 것이라 믿고 대사관의 도움과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조직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구금 과정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나오는 등 신빙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비조직 소속 한국인 11명도 사기라는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납치나 감금 없이 자발적으로 합숙하며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푸놈펜의 투올코옥 지역의 이름을 따 스스로 TK파라고 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주로 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뒤 회원가입과 인증에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조직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계속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범의 실제 통화 내용을 확보했는데요. 수사기관인 척 피해자를 압박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자연스럽게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부산에 사는 20대 A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휴대전화로 검찰 수사관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사건에 연루돼 공문을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인터넷 창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길래 이때까지 살면서 범죄 중인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 올 줄도 모르니까. 성매매 범죄 일당의 돈 세탁 계좌 가운데 A씨 명의 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의 계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계좌 대부분이 판매를 하거나 양도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17명 계좌로 성매매 관련 범죄 수익금 2,300만 원이 빼돌려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이런 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남성은 명의가 도용됐을 수 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남게 되면은 공기업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범죄 기록을 첨부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구속 수사를 받고 싶지 않으면 곧바로 금감원으로 가 조사를 받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조사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언제든지 약식 조사 처리하고 구속 수사로 조사했습니다. 약식조사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현 시간으로 연차를 사용하시고 직장에 나오셔가지고 금일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실 겁니다. 결국 금감원 방문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A씨에게 남성은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며 정해준 모텔에 투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이틀에 걸쳐 전화와 메신저로 연락해 범죄 수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A씨 돈을 하나의 계좌로 옮기게 하고 휴대전화 검열 명목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를 특정 장소에 놔두라고 시켰는데 다행히 이때 이상함을 느낀 가족의 설득으로 A씨는 모텔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대로 해야 되겠고 예전에 좀 유심히 바꿨었었는데 우측에 다가가가지고 지금 한 건가 생각 들었는데 실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로 수사하거나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조사 명목으로 혼자 숙박시설에 머물게 하는 일도 없고 자산을 한 계좌에 모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이들의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따뜻한 외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텐데요. 기온이 낮아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6.4도, 대구 2.1도, 광주는 5.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북 경주도 아침에는 0.5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어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간신히 4천선을 지켜냈습니다.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어치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대부분을 받아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9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내림세를 보이며 3,9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훈풍을 예상했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을 쓸어 담았던 외국인들은 대거 매도세로 돌아서며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 대부분을 받아내며 코스피는 장중 하락과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전날보다 0.8% 내린 4,01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4,000고지를 간신히 지켜냈고 코스닥은 903.3포인트로 큰 변동 없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던 대형 반도체주는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5% 하락한 99,700원으로 하루 만에 10만 전자 타이틀을 반납했고 SK하이닉스 역시 2.43% 하락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멈췄습니다. 10월달에 워낙 많이 오른 측면들 있잖아요. 차익 실현 수요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사실상 최근에 코스피 끌어올려드렸던 핵심 주체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지수가 밀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의 고점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정상회담 기대 속에서도 국내 주식 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오른 1,432원으로 출발해 오후 한때 1,437원까지 올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매출이 24조에서 25조 원, 영업이익이 11조 원에서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로 영업이익은 사상 첫 10조 원 돌파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덕분인데요. 이 HBM 매출도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서울이든 지방이든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서울 강남권 등 학군지를 전세로 가는 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데요.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어제까지는 주택 한 채에 대한 대출로 DSR 비율이 40%가 됐어도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DSR을 40%까지 채운 경우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연간 5만 2천여 명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은 10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22로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번 달 지수는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오름폭 역시 2022년 4월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확정 이후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가리봉 2구역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정비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순항하던 사업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한번 주민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이런 지역의 경우 예외 조치를 둬서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서울의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서울시와의 협업 아래 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 대출 규제를 주도한 금감원장조차 10.15 대책 이후 집값을 4억 원 높여서 내놨다며 정책 실패를 온몸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 글을 통해 이 원장이 심지어 중간에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해 집값을 2억 원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러면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며 이미 망한 10.15 주거 제한 조치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2주택 가운데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매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고요. 이 원장은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해당 매물을 한 달 전에 실거래가보다 4억 원가량 올린 22억 원에 내놓았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에 져서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징역을 산 정진태 씨가 40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법으로 체포됐고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데다 증거 압수 과정도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면서 당시의 수사 전체가 모두 불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72살인 정진태 씨.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지난 1983년 자본론 등 당시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져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습니다. 여기는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는 곳인데 경찰서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걸로 종료시킬게. 반국가 서적을 소지하고 사회주의 공부 모임을 조직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정 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문과 강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해봤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술 한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였던 사람들을 저쪽에서 이제 재적생 모임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한 걸로 각색을 했고. 정 씨는 2년 3개월 만에 가석방됐지만 반역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기업도 내보고 중소기업도 내보고 이랬는데 이제 뭐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애들 학원 보낼 돈도 없고 그래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2022년 조사를 시작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올해 4월 불법 감금과 고문이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재심 절차가 개시됐고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씨는 영장도 없이 한 달가량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았고 가혹행위와 강압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으며 증거물 압수도 형사소송법을 위배해 진행됐다며 당시 수사 전체가 모두 불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74년 군사정권이 조작한 민청학년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살았는데 지난 200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재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평생을 짓눌러온 전과자라는 굴레를 드디어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북한을 찬양한 적이 없는데도 고문과 강압 수사로 전과자가 됐다는 정 씨는 자신과 비슷한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서해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트럼프의 대북 구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북한이 어제 서해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존속살해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가 재심이 결정된 75살 백점선 씨와 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경계성 지능인 딸을 조사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범행 동기를 물으며 막연한 추측에 의한 질문을 하는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시험 사법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 사법경찰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판매 단속이나 불법 다단계, 무허가 의약품 판매가 주요 단속 대상인데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근 수사 성과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양희력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명동에서 가짜 명품을 팔던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했습니다. 짝퉁을 몰래 숨겨둔 비밀문의 존재가 드러났는데 끈질긴 설득의 힘이 빛을 발했습니다. 위조품은 분명히 있는데 어딘가에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순순하게 자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짝퉁 명품 1,200점, 정가 38억 원어치가 진열된 은밀한 공간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화가 난 주인이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창고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 주인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옷걸이를 집어들면서 막 112에 신고를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유명 한방병원 한약을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속여 지인들에게 몰래 판 직원과 이를 묵인하고 처방전을 내어준 한의사 등 49명을 입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근 2년 동안 처리한 굵직한 수사 사례가 책자로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키포인트와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도 함께 실어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사례집은 전국 특별사법경찰에 배포해 민생사범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단, 범죄 사실과 단속 기법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일반 시민에겐 공개되지 않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각국 정상들의 빈틈없는 의전과 경호를 하기 위해서 막판 점검에 열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힐튼 호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오롱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라안 셀렉트 호텔에 묵는다고 하고요. 각자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서 물 온도와 향기, 침구도 맞추고 벽지 도배까지 새로 했다고 하네요. 공식 만찬 외 식사도 모든 정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제공됩니다. 모레 있을 공식 환영 만찬은 라안 셀렉트 호텔에서 진행되는데 흑백 요리사로 인기를 끈 에드워드리 셰프가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만찬장으로 준비했던 국립경주박물관에선 일부 양자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경주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에이펙 CEO 서밋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은 159명이 숨졌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쏠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출퇴근길 직장인들은 여전히 매일 압사 위험을 느낄 정도의 좁은 공간에 몰린다는 점을 짚은 기사입니다. 네,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가보겠습니다.
1제곱미터당 승강장의 밀집도는 최대 4명, 계단 밀집도는 최대 4.8명에 이릅니다. 2.5명만 돼도 교통마비 상태로 분류가 되는데 거의 2배 수준인 겁니다. 서울 내 지하철역 중에 승하차 인원수 2위인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일 아침 인파에 밀려서 계단을 헛디기거나 휘청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는 지하철역 밀집 시간대에 사고 예방을 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시민이 과밀 일상 속에 사는 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질서 유지 인력이 더 배치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보행 동선을 만들 수 있는 안전바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연간 관람객 500만 명을 넘으면서 기록을 세운 국립중앙박물관. 당장 정해진 건 아닌데 북중박 유료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홍준 관장이 이르면 내년에 사전 예약제 또 현장 무료 발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람객이 확 늘어나면서 주차장 부족이나 관람 혼잡 같은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설전 유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우선은 유료화 도입 전에 관람객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유물을 보존하고 연구하면서 문화재 병원 역할을 하는 보존과학센터도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CT 장비에 3D 스캔 장비까지 설치됐다고 하네요.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디지털로 재현된 신라의 금동 신발도 공개됐습니다. 박물관은 보존과학에 AI를 활용할 방안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 입장료를 받거나 면제할지, 재관람 혜택을 줄지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될 예정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0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명령하고 하마스는 이에 맞서 인질 시신 방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재로 지난 10일부터 발효된 휴전 협정이 18일 만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협의를 마친 뒤 가자 지구 공격 재개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루 전 하마스가 반환한 인질의 시신이 이미 2년 전에 회수한 유해의 일부로 확인됐다며 이는 중대한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가운데 벤스 미국 부통령은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곳곳에서 소규모 교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마스나 다른 세력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것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멀리사가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에 상륙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쿠바 등 이웃 나라에서도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센 비바람. 주택 지붕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5등급 허리케인 멀리사가 휴양지로 유명한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에 상륙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하고 자메이카 본토를 강타한 것 중 174년 만에 가장 위력적인 것입니다. Still be a Category 5 hurricane. That means it will cause catastrophic damage, life-threatening damage. There is very little that can stop a Category 5 hurricane. 허리케인 여파로 사상자를 포함해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폭풍 해일과 산사태뿐 아니라 허리케인 길목에 있는 건물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있는 주변 나라들도 주민 대피에 비상입니다.
No, pues así ahorita no sabemos. Lo único que sabemos es que nos van a evacuar a un lugar seguro para mayor seguridad de todos nuestros compañeros. Bueno, que Dios tenga misericordia de nosotros porque tiene bastante fuerte. 초대형 재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유엔도 신속히 지원에 나섰습니다. WFP is coordinating a sea lift operation from Barbados, carrying supplies from the World Food Progra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nd UNICEF. An airlift of some 2,000 relief kits is also planned for deployment. 멀리 사는 자메이카를 통과해 쿠바와 바하마를 거치며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LG가 2연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LG 손주영과 하나 폰세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손주영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 대신 3차전에 출격하는데요. 올해 하나전 2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 자책점 1.38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화의 중심 타자 문현빈과 최은성, 노시환을 잘 막았고 리베라토 하주석에게는 안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벼랑이 몰린 하나는 에이스 폰세를 내세워 분위기 반전을 몰입니다. 올 시즌 9승째를 거두며 배드민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안세영이 귀국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오늘 저녁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주 동안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끝까지 버텼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따뜻한 외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5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고요. 하늘도 맑게 드러나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4도, 광주는 5.5도, 대구는 2.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는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북 경주도 아침 기온은 0.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행사 기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당분간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 속에 안개가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